여기 세계 해군 방위 전문가라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단 6개월 만에 미국 군함을 완벽하게 수리한 한국의 기술력에 깜짝 놀라 급히 직접 확인하러 왔다고 하네요. 미국조차 한 년 넘게 걸리는 작업을 한국이 절반의 시간에 끝내자 트럼프까지 감동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캐나다마저 한국의 잠수함 제작을 맡기려 한다고 하는데요. 대체 우리가 어떤 기술을 보유하고 있길래 세계 최강 대국들이 한국을 찾아오는 걸까요? 제네바에 흐리고 구름 낀 아침이었어요. 그때 제 특별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전화를 받았어요. 제 이름은 즈바린 몰타스 박사이고 저는 해군 방위 전문가예요. 그건 제가 해군, 배, 그리고 나라들이 바다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보호하는지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었습니다. 몰타스 박사님,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도움이 필요해요. 전화 너머로 거친 목소리가 말했어요. 국제해양방위위원회에서 일하는 제 친구였습니다. 미국인들이 자기들 배를 수리할 새로운 파트너를 찾은 것 같아요. 저는 한숨을 쉬고 안경을 벗었어요. 밤새 보고서를 읽느라 눈이 피로했었죠. 저는 안경이 보통 놓이는 코 부분을 문질렀습니다. 미 해군은 몇 년 동안 배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었어요. 저는 말했어요. 저는 이 문장을 너무 많이 말해서 항상 반복하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에서, 제 보고서에서, 제 수업에서 이 문제는 계속 나왔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들은 후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침실로 가서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쌌습니다. 그리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거제의 조선소에서 매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거제는 거대한 배를 만들고 수리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했었죠. 제 긴 경력 동안 저는 항상 정비가 강한 해군을 갖는데 핵심이라고 말해왔었어요. 정비란 물건을 관리하고 고장났을 때 수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첨단 배를 가질 수 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큰 금속 조각일 뿐이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여러 해 동안 제가 공부했던 모든 중요한 것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배들이 얼마나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라들이 얼마나 잘 배를 수리할 수 있는지, 일부 나라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해군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들에게 방위 장비를 팔기 시작하는지에 대해서요. 세계의 힘의 균형이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길었어요. 저는 잠을 자려고 했지만 제 마음은 생각하느라 너무 바빴었죠. 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 해군이 수리를 위해 자신들의 배를 한국으로 보내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저는 비행기 창밖으로 우리 아래 구름을 바라봤어요. 그것들은 제게 바다의 파도를 생각나게 했습니다. 바다는 우리 행성의 대부분을 덮고 있었고 바다를 통제하는 사람은 큰 힘을 가졌었죠. 그래서 해군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한국에 착륙했을 때 공기는 달랐어요. 가까운 바다에서 온습하고 짠맛이 나는 공기였습니다. 공항에서는 제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들고 운전기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거제로 향하는 동안 저는 멀리 산들과 우리가 지나치는 항구에 있는 어선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처음이세요? 운전기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저는 여기 여러 번 왔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문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어요. 운전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어요. 한국 팝 음악이 차 안을 채웠지만 제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 전화기가 메시지를 알리며 진동했어요. 그곳에서 저를 만날 제 보조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 사무실에서 도착했고 제 검사를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었죠.
우리가 거제에 가까워질수록 저는 멀리서 하늘을 향해 금속 거인처럼 솟아있는 거대한 크레인들을 볼 수 있었어요. 조선소는 거대했고 세계에서 가장 큰 조선소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 어딘가에는 기록적인 시간에 수리된 미국 해군 함선이 있었어요. 제가 그 조선소에서 발견할 것은 제가 해군 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지어 전 세계 나라들이 그들의 해군과 그들의 친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바꿀 수도 있었어요. 차는 조선소 정문에 도착했어요. 저는 보안 요원들에게 제 특별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확인한 다음 우리를 통과시켰어요. 거제 조선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몰타스 박사님. 안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여성이 말했어요. 그녀는 안전모와 밝은 노란색 안전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곧 보실 것이 당신을 놀라게 할 거예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들이 준 안전모를 쓰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공기는 소금, 금속, 그리고 페인트 냄새가 났습니다. 저의 귀는 작업자들과 기계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해군 힘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직접 목격하려고 했었죠. 그리고 저는 오늘 이후로 아무것도 예전과 같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도착했을 때 피곤했지만 설렜어요. 제 이름은 즈바린 몰타스 박사이고 저는 군함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는데도 가끔은 제가 보는 것들에 놀라곤 했었어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 될 것 같았습니다. 거제 조선소까지 가는 길은 약 1시간 정도 걸렸어요. 가까워질수록 저는 멀리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솟아있는 것을 볼 수 있었죠. 이것들은 보통 크레인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거대한 배를 건조하고 수리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크레인이었습니다. 하늘은 맑은 파란색이었고 태양이 금속 구조물에 비춰 반짝이고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요, 몰타스 박사님. 우리가 입구에 가까워지자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도착했을 때 저는 여기저기 배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일부는 처음부터 건조되고 있었고 다른 것들은 수리 중이었어요. 조선소는 배를 위한 거대한 병원 같았는데 의사와 간호사 대신에 밝은 노란색 안전모를 쓴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바쁜 개미처럼 돌아다니고 있었죠. 조선소의 운영 책임자가 게이트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친절한 미소를 가진 키가 큰 남자였고 깔끔한 흰 셔츠와 파란색 안전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거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몰타스 박사님. 저희 시설을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작업해 온 미국 함선을 보고 싶네요. 그는 저를 분주한 조선소를 통해 안내했습니다. 공기는 바다 소금, 신선한 페인트, 그리고 뜨거운 금속 냄새가 났어요. 우리는 용접하고 망치질하고 장비를 나르는 작업자들 옆을 지나갔어요. 소음은 굉장했습니다. 쨍그랑 윙윙 소리, 그리고 가끔 스피커를 통한 큰 안내방송이 들렸죠. 짧은 걸음 후에 우리는 모퉁이를 돌았고 거기에 있었어요. 새 것처럼 보이는 거대한 미국 해군 함선이요. 그것의 선체는 해군 회사액으로 새로 칠해져 있었어요. 금속 표면은 햇빛 아래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저는 4만 톤 함선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아 속삭였어요. 이 모든 작업을 단 6개월 만에 해냈나요? 책임자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도착한 시점부터 정확히 6개월이었습니다.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배를 수리하는데 최소 1년, 아마도 그 이상 걸렸을 거예요. 여기 한국에서는 절반의 시간에 해냈던 겁니다. 저는 제 음성 녹음기를 꺼내어 그것에 말했어요. 미 해군은 그들의 배를 제대로 유지보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록했어요. 이것이 한국 조선소의 기회를 만들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그들이 얼마나 빨리 일했는지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했는지였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그냥 페인트로 덮거나 빠른 수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깊은 내부의 엔진에서부터 외부 껍질까지 배의 많은 부분을 완전히 재건했던 거예요. 우리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온재 조수가 이 방문에 함께했어요. 우리가 배 주변을 걸으면서 저는 이것이 왜 그렇게 특별한지 설명했습니다. 여러 해 동안 미국인들은 그들의 항공모함과 특수 이지스 함선을 수리하기 위해 일본으로 보냈었어요. 저는 그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일본의 조선 산업은 예전만큼 강하지 않아요. 한때는 세계 1위였지만 지금은 3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배를 더 잘 보기 위해 계단을 올라갔어요. 새로운 전망대에서 저는 그것이 얼마나 거대한지 볼 수 있었습니다. 가파는 떠있는 축구장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일본의 조선소들은 더 이상 모든 미국 배들을 처리할 수 없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그리고 미국 본토의 조선소들도 자체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고 충분하지 않아요. 한국 작업자들은 우리 주변에서 목적과 기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부는 장비를 테스트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컴퓨터로 배의 시스템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이 지역에서 해군 함선을 수리하는 데 매우 중요해지고 있어요. 저는 제 태블릿에 메모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전과는 크게 달라진 점이에요. 그날 나중에 책임자는 수리를 그렇게 빨리 할 수 있게 해주는 첨단 기술을 보여주었어요. 그들은 완벽한 정밀도로 용접 작업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놓칠 수 있는 배 내부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컴퓨터 시스템도 있었어요. 그들은 거친 해양 환경에서 더 오래 지속되는 특수 페인트도 가지고 있었죠. 저희 작업자들은 여기서 일할 수 있을 만큼 숙련되기 위해 수년간 훈련합니다. 책임자가 설명했어요.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어린 나이부터 배에 관한 모든 것을 배우는 특수기술 학교에서 왔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조선소의 주황빛을 들이우고 있을 때 저는 미국 함선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제 정보원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조차도 한국인들이 할 수 있는 일에 감명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배를 더 빨리 수리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힘의 이동에 관한 것이었어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같은 나라들이 해군 기술과 유지보수의 리더였습니다. 이제 한국은 그들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국가들은 미국이나 일본 대신 한국으로 그들의 배를 보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더 많은 영향력과 존경을 얻게 될 거예요. 권력의 균형이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던 겁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차 창문 밖으로 아름다운 한국 시골을 바라봤어요. 제가 본 것을 생각하며 푸른 언덕들이 지나갔습니다. 해군 방위를 연구하는 30년 동안 저는 많은 변화를 목격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달랐습니다. 어떻게든 더 중요한 것 같았어요. 내일 저는 보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 관리들과 만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이 놀라운 장소에 대한 제 노트를 정리할 거예요. 여기서 그들은 제가 한국의 기적이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것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래되고 고장난 배를 다시 바다를 항해할 준비가 된 반짝이는 강력한 함선으로 변모시키고 있었어요. 조류는 한국에 유리하게 상승하고 있었고 세계의 나머지 지역은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현재 한국 국방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와 저녁 식사를 했어요. 음식에서 맛있는 향기가 났고 뜨거운 국과 밥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식사하는 동안 저는 하루 종일 저를 괴롭혔던 질문을 했었어요. 미국인들이 안보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까요? 한국은 중국과 북한에 너무 가깝잖아요. 아직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함선들을
한국에 맡기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것은 심각한 우려였어요. 저는 펜타곤, 미국 군사본부에서 나온 많은 보고서를 읽었었는데 정확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선소에 대한 스파이나 공격을 걱정하고 있었죠. 제 친구는 미소를 지으며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건 변하고 있어요. 즈바린 씨. 그가 말했어요. 저희는 조선소를 훨씬 더 안전하게 만들었어요. 새로운 보안 카메라, 경비원, 그리고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시스템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해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인들은 이전에 한국이 적의 비행기와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시스템인 방공체계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불평했었어요. 하지만 제 친구의 말이 맞았어요. 그런 불평들은 이제 구식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는 말했어요. 미국인들이 안전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중요한 함선들을 이곳에 오게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네요. 오늘 제가 방문한 조선소에는 높은 울타리, 곳곳에 경비원들, 그리고 작업자들을 위한 특별한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들은 저를 들여보내기 전에 제 여권을 3번이나 확인했었습니다. 한국은 조선소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했어요. 제 친구가 설명했어요. 우리는 정보를 훔치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제가 본 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조선소의 작업자들은 누구와 대화하는지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중요한 서류들을 잠금 장치가 있는 곳에 보관했었습니다. 심지어 도청당할 수 없는 비밀 대화를 위한 특별한 방도 있었어요. 한진이 계속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면 저는 물었어요. 미국인들이 결국 항공모함이나 이지스 구축함을 한국에 맡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들은 미국 해군에서 가장 첨단이고 비싼 함선들이었습니다.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제 친구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더 중요한 선박들을 위한 MR로 계약이 이어질 거예요. MRO는 유지, 보수, 수리, 운영을 의미하는데 이는 함선이 잘 작동하도록 유지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미국인들은 2가지를 중요시했어요. 돈을 절약하고 함선을 빨리 수리하는 것. 한국은 이제 미국 조선소보다 2가지 모두에서 더 나았어요. 식사를 마치면서 저는 이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했어요. 오랫동안 미국과 일본 조선소만이 미국 군함을 수리할 수 있었어요. 이제 한국이 그 작은 그룹에 합류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저는 말했어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특정 국가들만 이런 종류의 작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네요. 네, 제 친구가 동의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2 나라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미국은 함선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수리받고 한국은 돈을 벌고 강력한 동맹국과 신뢰를 쌓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희는 밖으로 나가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마셨어요. 멀리서 조선소의 불빛이 밤하늘에 비춰 보였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배 위에서 잠자는 거인처럼 서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아무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말했어요. 한국이 미국 군함을 수리한다고 사람들이 웃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제 친구가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지금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정비센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제가 보고 배운 모든 것에 대해 노트에 적었어요. 옛 규칙들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다른 나라에서만 배를 구매했던 국가들이 이제는 직접 건조하고 수리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보호받아야 했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변했었습니다. 저는 안보에 대해 생각했어요. 배와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저는 작업자들이 조선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조심스럽게 확인하는 모습을 기억했었어요. 문에 특별한 잠금 장치와 경비원들이 보안 카메라를 지켜보는 것도 보았었습니다. 신뢰가 한 번에 하나씩 배를 통해 쌓이고 있었어요.
한국 조선소에서 새 것처럼 보이고 완벽하게 작동하는 상태로 떠나는 모든 선박은 미국인들이 한국을 조금 더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다른 변화들을 볼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언젠가 한국 작업자들이 미국의 가장 큰 항공모함을 수리하게 될까요? 한국에서 만든 잠수함이 캐나다 같은 나라들을 보호하게 될까요? 안보에 대한 우려는 실제로 있었지만 그것들은 열심히 일하고 신중한 계획으로 해결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중요한 군사 기밀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이 세계 지역에서 힘의 균형을 바꿀 수도 있을 거예요. 내일 저는 다른 조선소를 방문해서 더 많은 것을 배울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세상이 저 같은 전문가들조차 놀라게 하는 방식으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제 한국 여행이 유럽으로 이어질 줄은 전혀 몰랐어요. 제 이름은 즈바린 몰타스 박사이고 저는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해군 함정을 관리하는지 연구합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본 것을 아직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토에 관한 흥미로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토는 유럽과 북미의 나라들이 함께 방어를 위해 일하는 단체예요. 저는 그들이 약 220개의 아스터 미사일을 주문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었어요. 미사일은 공중이나 지상의 목표물을 맞힐 수 있는 날아가는 로켓 같은 거예요. 이게 많은 미사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이 필요로 하는 것에 비하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유럽 방위청에서 일하는 제가 아는 몇 분과 화상 통화를 설정했어요. 그들은 유럽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돕고 있었죠. 이 220개 미사일 주문이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컴퓨터 화면에서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유럽이 제대로 된 공중 방어를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에 비하면 작은 시작에 불과해요. 그들이 제 말뜻을 이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유럽은 수년간 미국보다 국방에 적은 돈을 쓰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 국가들에게 군대에 더 많은 돈을 쓰라고 압력을 넣고 있었어요. 저는 제 비공개 보고서에서 이 문장을 반복해서 봤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 우리 화상 통화 중에 우리는 미사일, 나토, 그리고 방어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들에게 미국과 유럽이 국방 지출에 대해 다르게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군대에 많은 돈을 씁니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종종 무기보다는 의료와 교육 같은 것에 더 많은 돈을 쓰기로 선택해요. 이것이 미국과 유럽 친구들 사이에 긴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유럽이 자신의 방어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유럽은 다른 우선순위가 있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미사일 구매를 단지 작은 제스처로 보고 있어요. 저는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유럽이 방어에 진정한 노력을 보이기를 원해요. 이 유럽 방위 전문가들과 이야기하면서 저는 모든 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생각했어요. 한국 조선소는 미국 조선소가 잘 할 수 없는 유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미사일을 구입하고 있었지만 미국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어요. 세계의 해군과 방위 시스템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화상 통화가 끝난 후 저는 호텔 창가에 서서 비를 내다보았어요. 우리가 논의한 것에 대한 메모를 적었습니다. 부담 공유, 국방 지출 약속, 전략적 자율성.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누가 무엇에 돈을 내고 누가 자신의 결정을 내리는지를 의미하는 멋진 단어들이었죠. 저는 국가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생각했어요. 일부는 강한 군대를 구축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동맹을 형성해요. 한국 같은 일부는 군사 장비를 건설하고 수리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유럽에 대해 배운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제 눈앞에서 변하고 있었어요. 한때 다른 나라의 보호에 의존했던 나라들이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강했던 나라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함선을 단 6개월 만에 수리했어요. 그 함선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위험한 바다를 가로질러 선원들을 실어 나를 것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하늘에서 오는 공격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할 유럽 미사일에 대해 배우고 있었어요. 방위에서는 모든 것이 거대한 퍼즐처럼 연결됩니다. 함선은 유지보수가 필요해요. 유지보수는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조선소는 보안이 필요해요. 보안은 그 아스터 미사일 같은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돈과 그 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해요. 30년 이상 이러한 문제를 연구해 온 해군 전문가로서 저는 큰 그림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해군 유지 보수에서 더 중요해지고 있었어요. 유럽은 국방 지출에 대한 미국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간에서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고 메모를 하고 그것이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가방을 쌌습니다. 제 조사는 다음으로 캐나다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유럽의 방위 선택에 대해 배운 것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220개 미사일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우리의 변화하는 세계에서 국가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함께 일하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호텔방을 떠나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제 노트북을 한 번 더 보았어요. 저는 이렇게 적었었습니다. 세계의 방위 균형이 변하고 있다. 저는 그 단어들의 밑줄을 그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과 유럽에 대해 배운 것 후에 저는 이것이 사실임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히 어떻게 그리고 왜 그런지 이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의 마지막 목적지는 캐나다 오타와였어요. 한국에서 그 놀라운 배들을 모두 본 후에 저는 캐나다 정부의 중요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도록 초대받았었습니다. 그들은 해군을 위한 새 잠수함 구매에 관해 저의 조언을 원했어요. 도착했을 때 날씨는 쌀쌀했었어요. 오타와는 큰 강 옆에 있고 정부 건물들은 오래되고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에 체크인하고 다음 날 있을 중요한 회의를 준비했었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제일 좋은 정장을 입었어요. 커피를 마시는 동안 제 손이 약간 떨렸었죠. 오늘 제가 할 말이 캐나다가 수십억 달러를 쓰는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정말 많은 돈이죠. 회의실은 길고 나무로 된 테이블이 있는 큰 방이었어요. 테이블 주변에는 좋은 옷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 모두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일부는 반짝이는 메달을 단 제복을 입은 군인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캐나다의 돈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정부 관계자들이었어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쓴 한 여성이 테이블 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그룹의 리더였었어요. 몰타스 박사님, 제가 들어왔을 때 그녀가 말했어요. 이렇게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박사님의 전 세계 선박 수리와 유지보수에 관한 보고서를 읽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들은 물을 주고 모든 사람이 저를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를 설치했었습니다. 몰타스 박사님, 그 여성이 물었어요. 방금 한국 조선소를 방문하셨는데 도산한 창호급 잠수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것이 캐나다에 맞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몇 년 동안 오래된 잠수함을 사용해왔고 절실히 새 것이 필요했었어요. 보통 캐나다 같은 나라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또는 독일에서 잠수함을 구매했었죠. 하지만 이제 한국도 정말 좋은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 캐나다가 필요로 하는 것에 완벽할 거예요. 저는 마이크에 대고 명확하게 말했었어요. 바다에서 멀리 갈 수 있어요. 다른 배들이 듣지 못할 만큼 조용하고요. 그리고 한국인들은 제 시간에 다른 나라들보다 적은 비용으로 잠수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해군 제복을 입은 한 남자가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미국 잠수함만큼 좋은가요? 우리는 항상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어요. 이것은 까다로운 질문이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은 항상 친한 친구였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그들의 지도자들이 잘 지내지 못하고 있었죠. 한국 잠수함은 미국 잠수함과 다릅니다. 저는 설명했어요. 더 작지만 똑같이 현대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캐나다가 그것들에 관해 도움을 받기 위해 미국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단 한 나라에만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는 것이요. 다음 2시간 동안 그들은 저에게 많은 질문을 했었어요. 잠수함이 얼마나 깊이 들어갈 수 있나요? 선원들이 얼마나 오래 물속에 머물 수 있나요? 얼마나 비싼가요? 캐나다의 얼음물에서도 작동할 수 있나요? 저는 방의 큰 화면에 사진과 도표를 보여주면서 최선을 다해 모든 것에 답했어요. 저는 거제에서 한국인들이 배를 얼마나 빠르고 조심스럽게 수리하는지 본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더 저는 말했어요. 만약 캐나다가 한국에서 잠수함을 구매한다면 한국인들이 캐나다 근로자들에게 어떻게 그것들을 만들고 고치는지 가르쳐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캐나다가 이런 일을 더 많이 스스로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말에 그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모든 나라는 자신의 군사 장비를 만들고 고칠 수 있기를 원하니까요. 점심 후에 우리는 휴식을 취했어요. 저는 창문으로 걸어가서 바람에 흔들리는 캐나다 국기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생각하게 했었어요. 미국 같은 큰 나라들은 많은 배와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캐나다와 한국 같은 작은 나라들은 무엇을 구매하고 누구와 협력할지 똑똑하게 결정해야 했었죠. 휴식 후 돌아왔을 때 저는 그들에게 잠수함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보여줬어요. 어떻게 어뢰 수중 미사일을 발사하는지, 선원들이 어떻게 여러 주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하는지 설명했었습니다. 잠수함에는 침대, 부엌, 심지어 작은 화장실도 있었어요. 몰타스 박사님, 회색 머리의 여성이 끈 무렵에 말했어요. 지금까지 보신 모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국 잠수함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모두가 조용해지며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저를 이곳에 데려온 이유였어요. 전 세계 조선소를 본 후에 솔직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잠수함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잘 만들어졌고 현대적이며 돈 대비 가치가 좋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구매하면 캐나다가 미래에 더 많은 선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더 적은 게 아니라요. 많은 얼굴에서 안도감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전문가가 확인해 주길 원했던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이 악수하러 다가왔어요. 하얀 수염이 있는 한 노령의 제독이 저를 옆으로 불렀었죠. 우리끼리 말하자면 그가 속삭였어요. 이것은 단지 잠수함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미국에게 우리가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것이 제 일의 숨겨진 부분이었습니다. 국가들이 이런 큰 결정을 내리는 진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요. 때로는 어떤 배나 잠수함이 최고인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가 간의 우정, 힘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어요. 캐나다에서 인기 있는 식사인 생선과 감자튀김을 주문했었죠. 먹으면서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하고 있는지 생각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와 잠수함 중 일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거제의 그 거대한 조선소들을 걸어다니며 안전모를 쓰고 빠르고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근로자들을 본 것이 생각났어요. 그들이 단 6개월 만에 고친 반짝이는 미국 배가 생각났었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가 그들에게 잠수함을 만들도록 믿을 수도 있었어요.
인간이 만든 가장 복잡한 기계 중 하나를요. 제네바로 돌아가기 전 다음 날 아침, 저는 오타와를 잠시 걸어 다녔어요. 공기는 상쾌했고 사람들은 코트와 스카프를 두른 채 서둘러 일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항구에 들러 물 위에서 움직이는 배들을 지켜봤었어요. 제 전화기로 저의 도움에 감사하는 위원회의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지만 제 방문이 매우 가치 있었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제 비행기가 이륙했을 때 저는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캐나다를 내려다봤어요. 만약 그들이 한국 잠수함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방위 세계에서 큰 뉴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정말로 주요 선수로 등장했다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40년 동안 저는 국가들이 배와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지켜봤어요. 미국, 일본, 영국 및 다른 많은 곳의 조선소의 흥망성쇠를 봤었죠. 이제 저는 한국이 정상에 오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저는 방문에 관한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캐나다 잠수함 프로그램과 한국 잠수함이 선택될 가능성 같은 단어들을 타이핑했었습니다. 이 결정이 단지 군사 장비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캐나다와 미국, 한국 및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라고 썼어요. 만약 한국이 이 잠수함 계약을 얻는다면 그것은 모두에게 그들이 더 이상 단지 배를 고치는 것에 능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전쟁 기계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독일, 심지어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그들을 경쟁자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거예요. 비행기가 제네바를 향해 동쪽으로 날아가고 창밖으로 태양이 지는 동안 저는 제 경력에서 본 모든 변화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것, 한국이 배와 잠수함의 주요 건설자가 되는 것은 가장 큰 변화일 수도 있었습니다. 해군 방위의 세계는 변하고 있었어요. 마치 밀물이 일부 국가들을 들어 올리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물 위에 머물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저, 즈바린 몰타스 박사는 한 번에 한 조선소씩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볼 만큼 운이 좋았습니다. 제 이름은 블랙웰입니다. 저는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특히 아시아에서 어떻게 하는지 연구합니다. 이 일을 20년 동안 해왔어요. 워싱턴에서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던 날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어요. 그것은 특별한 전화였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만 울리는 전화였어요. 여보세요? 저는 차가운 사무실에서 숨을 내쉬며 작은 구름이 생기는 것을 보며 대답했어요. 블랙웰, 나야. 제가 잘 아는 목소리였어요. 펜타곤에 있는 제 친구가 비밀 정보를 가지고 전화를 했었어요.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부르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저는 의자에서 바로 앉았어요. 이것은 큰 뉴스였습니다. 에너지부는 미국에서 핵 관련 일을 다룹니다. 한국을 민감하다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칩 중 하나와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거예요. 그들이 확실한가요? 저는 메모를 하기 위해 펜을 집어들며 물었어요. 꽤 확실해. 다음 달 15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계획이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3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을 창문 밖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을 수년간 지켜봤었습니다. 그들은 예전에는 우리의 보호가 필요했어요. 이제는 그들이 다른 나라들을 보호하는 것을 돕고 있죠. 하지만 이 새로운 라벨은 그들을 인도나 파키스탄과 같이 복잡한 핵 역사를 가진 국가들과 같은 그룹에 넣을 거예요.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한국 과학자들은 미국 과학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새로운 컴퓨터 기술과 에너지에 관한 우리의 모든 협력 작업이 훨씬 더 어려워질 거예요. 수년간의 협력이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저는 한국 신문들이 민감 국가와 에너지부와 같은 단어들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것들은 단지 지루한 정부 단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종류의 싸움에서 무기와 같았어요.
총이 아니라 규칙과 정책으로 싸우는 거죠. 저는 핵 정책을 정말로 이해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어요. 저는 제 친구 이충은 박사에게 전화를 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가 전화를 받았을 때 물었어요.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어요. 그것은 정확히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서류 작업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어요. 미국은 이미 너무 많은 문제가 있는 지역에서 더 많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갖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한국 정치인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걱정시키는 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한국이 필요하다면 한 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이런 종류의 대화는 한국의 특정 정치 그룹들 사이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었어요. 제 위치에서 저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은 이미 잠재적으로 무기용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발전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심지어 핵무기에 관한 규칙을 밀어붙이는 핵력을 사용하는 특별한 잠수함을 만드는 것을 검토했었어요. 이런 일은 전에 없었어요. 저는 비상회의가 있을 때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항상 비민감 국가로 취급되었어요. 이 새로운 라벨은 단지 서류 작업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경고 신호였어요. 더 깊이 들여다보니 저는 또 다른 문제를 발견했어요. 한국 전력 회사들은 누가 특정 아이디어와 기술을 소유하는지에 대해 미국 회사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1월에 그들의 싸움을 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우리의 기술을 사용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다른 나라에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아무도 한국에게 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한국 친구들은 그들의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우정을 강하게 만들었던 첨단 기술에 대한 협력은 그들과 먼저 이야기하지 않고 의문시되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완전히 놀랐고 미국이 계획을 진행하는 동안 여전히 관련 부서와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방위 정책을 20년 동안 연구한 결과 이와 같은 작은 변화들이 종종 국가들이 함께 일하는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완료될 때까지 알아차리지 못할 조용한 변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어두운 거리를 운전하며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들은 이 새로운 라벨을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반발할까요? 그리고 이것은 아시아의 평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일은 왜 그런지 이해하고 양쪽 모두가 모두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찾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질문, 더 많은 전화, 그리고 아마도 몇 가지 답을 가져올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제가 깊이 신경 쓰는 두 나라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가지 질문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왜 지금일까요? 왜 미국이 갑자기 한국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을까요? 몇 주 동안 저는 한국 정치인들이 핵무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심지어 필요하다면 한국이 1년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었죠. 이건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이것들은 전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심각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멋진 말로 핵무장 담론이라고 불렀어요. 한국어로는 핵무장론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를 20년 동안 연구했었고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았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동료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는 사무실의 큰 테이블 주위에 모였고 모두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커피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전에 본 적 없는 일이에요. 저는 테이블을 펜으로 두드리며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국은 항상 우리의 친구, 우리의 동맹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항상 비민감 국가라고 불렀었죠. 모두가 걱정스러워 보였어요. 당연했습니다. 저는 미국이 한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것은 종이에 쓰여 있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핵무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이 상황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한국에는 월성 원자력 발전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누군가 원한다면 핵무기용 물질을 만들 수 있는 중수로라는 것을 사용했었어요. 한국은 이미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 수 있었어요. 우리의 공동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나요? 사라가 물었어요. 그녀는 제 새로운 동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이 일이 우리의 모든 공동 프로젝트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요? 정확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이 이 일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죠. 저는 두 개의 큰 한국 회사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 이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회사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들은 누가 특정 아이디어와 기술을 소유하는지에 대해 논쟁했었죠. 그들은 1월에 논쟁을 해결했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여전히 한국이 우리의 기술을 가져가서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해 자신들의 것을 만든다고 느꼈었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게 한 것은 아무도 한국에게 미국의 계획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한국 정부에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소식에 완전히 놀랐었죠.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들은 첨단 기술 또는 한국어로 첨단 기술 협력에 함께 일해왔습니다. 이제 미국은 그들과 이야기조차 하지 않고 규칙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국 외교부는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제 연락처에서 받은 보고서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그들은 관련 부서와 함께 관련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있다고 하지만 미국은 이미 이러한 변화를 진행하고 있어요. 회의 후 저는 제 사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워싱턴이 제 앞에 펼쳐져 있었고 기념물과 건물들이 봄 햇살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국가 간의 관계는 사람 간의 관계와 같아요. 신뢰, 소통, 그리고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 상황에는 그중 어느 것도 없었죠.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한국의 핵정책 전문가인 이청은 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테디어스, 그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시차 때문에 서울은 매우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마나 심각한가요? 저는 물었어요. 여기서는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커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사람들은 북한과 중국에 대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들은 미국이 영원히 우리를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우리가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제 일기장에 메모를 했어요. 이것은 단지 규칙과 규정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두려움, 신뢰, 그리고 세계의 위험한 지역에서의 평화의 미래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제가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제 멘토가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핵무기는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속삭임과 같아요. 그 속삭임은 점점 더 커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이 외침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상사들에게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저는 미국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인다면 한국은 자신들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더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로는 무언가를 막으려는 시도가 실제로 그것을 더 빨리 일어나게 할 수 있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면서 저는 너무 늦기 전에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들을지 궁금했어요. 핵에 관한 속삭임이 커지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분명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렇기를 바랐어요.
저는 미국과 한국 사이의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동시에 다른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유럽 국가들이 갑자기 한국의 무기와 방위 시스템에 많은 관심을 보였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을 더 이상 확실히 신뢰할 수 없어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제 책상에 앉아 눈앞에 있는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폴란드는 2022년에 한국과 124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어요. 큰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저는 나토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어떻게 구매하는지 여러 해 동안 연구해 왔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어요. 유럽 국가들은 거의 항상 미국, 독일 또는 프랑스에서 무기를 구입했었습니다. 폴란드가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은 엄청난 변화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이 안보에 있어 공짜 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했었어요. 그는 심지어 그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나토 국가들을 방어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었죠. 이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불안해졌고 한국 기업들이 유럽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만들어졌어요. 저는 실제로 몇 년 전 제 보고서에서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 썼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은 여전히 놀라웠습니다. 폴란드 계약의 숫자는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48대의 FA-50 경전투기, 180대의 K2 전차, 210대의 K9 자주포, 이것들은 매우 멀리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탱크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28대의 천무다연장 로켓 발사기를 구매했었죠. 폴란드는 단지 몇 가지를 시험 삼아 구매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한국 장비로 그들의 전체 군대를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모든 일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었는지였어요. 보통 국가들이 군사 장비를 구매할 때는 어떤 것을 받기까지 5년에서 10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계약 체결 후 단 2달 만에 첫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폴란드에 인도했었어요. 이것은 단지 비즈니스에서 효율적인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가 더 위험하고 불확실해질 때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을 유럽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한 한국 무기에 대한 소문이 유럽에서 어떻게 퍼지고 있는지도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루마니아는 폴란드 군인들이 합동군사훈련 중에 얼마나 좋은지 알려줬기 때문에 K9 자주포 구매에 관심을 갖게 되었었죠. 이미 한국에서 무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는 노르웨이는 루마니아 관리들에게 K9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저는 K2 전차 시험 중에 루마니아를 방문했었어요. 전차가 실제로 작동하는 것을 본 후 저는 루마니아 국방관리들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들은 한국 전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지에 놀라워했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는 유럽 군사 계획자들이 존경과 감탄으로 이야기하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특히 루마니아의 사례가 제 관심을 끌었어요. 그들은 낡은 TR-HY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약 300대의 전차를 구매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기업에서 54대의 전차만 구매할 예정이었어요. 이는 현대로템이라는 한국 기업이 잠재적으로 약 250대의 전차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또 다른 수십억 달러 규모의 거래였습니다. 루마니아가 아직 공식적으로 전차를 주문하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었어요. 루마니아의 수도 부쿠레슈티에 있는 제 연락처들은 지연이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들은 선거 기간 동안 큰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뿐이었죠. 한국과 유럽 사이의 방위 협력은 글로벌 무기 시장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의 전통적인 유럽 제조업체들은 한국 기업들이 자신들이 보호된 시장이라고 생각했던 곳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모으고 큰 그림을 볼 때
저는 한국이 글로벌 안보에서 주요 플레이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미국이 한국의 핵 야망에 더 의심스러워지는 동시에 유럽 국가들은 고품질의 저렴한 무기 시스템을 위해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또한 무기를 판매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현명했어요. 그들은 장비를 구매한 국가에 공장을 건설하여 현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러한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군사동맹을 넘어섰어요. 한국은 이러한 유럽 경제와 깊이 연결되고 있었죠. 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은 외교적 힘을 얻기 위해 기술적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중간 규모의 국가가 어떻게 보호가 필요한 국가에서 다른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국가로 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세계에서의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판매하는 가장 놀라운 점은 소문이 얼마나 빨리 퍼졌는지였어요. 마치 학교에서 아이들이 멋진 새 장난감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곧 모든 아이가 그것을 갖고 싶어 하죠. 유럽에서 한국 무기도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저는 작년 5월 루마니아 방문을 여전히 기억해요. 루마니아 군인들이 K2 전차를 시험하는 동안 햇빛은 밝고 뜨거웠었죠. 이 전차들은 거대한 기계로 위에 긴 총이 달린 커다란 금속 상자 같았고 험한 지형에서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루마니아 군인들은 이 한국 전차가 얼마나 좋은지 계속 이야기했었습니다. 시험 후 저는 그늘진 텐트 아래에서 몇몇 루마니아 관계자들과 함께 앉았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시원한 음료를 대접하며 전차에 대해 이야기했죠. 한 관계자가 저에게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 한국 전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것보다 더 잘 작동해요. 그의 눈은 흥분으로 커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흥미롭게 느낀 이유는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직접 듣지 않았다는 점이었어요. 그들은 이웃나라인 폴란드에서 이에 대해 알게 되었었죠. 여러 나라 군인들이 함께 훈련하는 합동 군사훈련 중에 폴란드 지휘관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새로운 한국 장비를 칭찬했었습니다. 폴란드 장교가 그들에게 말했었어요.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을 배달했는지 봐야 해요. 우리가 서류에 서명하고 2달 후에 전차와 자주포가 이미 도착하고 있었어요. 다른 어떤 나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노르웨이도 같은 일을 했었죠. 그들은 몇 년 전에 한국에서 K9 자주포를 구매했었어요. 자주포는 포탄을 매우 멀리 발사할 수 있는 큰 총이에요. 노르웨이 장교들은 한국 자주포에 너무 만족해서 루마니아 관계자들에게 구매를 고려해보라고 특별히 말했었습니다. 루마니아는 너무 오래되어 제대로 사용하기 어려운 그들의 오래된 EAR-85 전차를 교체하기 위해 약 300대의 새 전차가 필요했었어요. 그들은 이미 미국 회사로부터 54대의 전차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지만 그래도 약 250대가 더 필요했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를 만드는 한국 회사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이 거래를 따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어요. 루마니아가 전차를 바로 구매하지 못하게 한 유일한 이유는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였어요. 부쿠레슈티, 루마니아의 수도위에 있는 제 친구들은 정부가 선거 기간 동안에는 돈을 쓰는 큰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말했었죠. 그들은 사람들이 투표하고 정치 상황이 더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저는 유럽 군사 지도자들이 한국 무기를 검사하는 것을 지켜보며 자세한 메모를 했었어요. 그들은 전차 주변을 걷고 안을 들여다보고 기술적인 질문을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노트북을 들고 계속 메모를 적었어요.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탕 가게에 있는 아이들처럼 보였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싶어 했었어요. 한국 무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단지 잘 작동한다는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또한 다른 나라의 비슷한 무기보다 더 저렴했고
한국 회사들은 그것들을 훨씬 더 빨리 배달할 수 있었습니다. 무기 사업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문한 것을 받기까지 몇 년을 기다리게 해요. 한국은 몇 개월 만에 물건을 배달하고 있었죠. 유럽의 전통적인 무기 제조국 프랑스, 독일, 영국 같은 나라들은 걱정하기 시작했었어요.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유럽 군대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무기를 판매했었죠. 이제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이 신참자가 그들의 고객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달 후반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프랑스 국방 관계자와 이야기했었어요. 그는 자신의 걱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올 줄 몰랐어요. 그가 인정했어요. 5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쟁 상대로 우리 레이더에도 없었어요. 한국 회사들은 또한 매우 똑똑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단지 무기를 판매하고 떠나는 대신 그들은 무기를 구매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전차와 자주 포용 부품을 만들기 위한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었죠. 이것은 폴란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했고 폴란드 정부를 그들의 결정에 더욱 만족하게 했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을 현지화라고 해요. 단지 수입하는 대신 현지에서 물건을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양쪽 나라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매자는 새로운 일자리와 기술을 얻고 판매자는 그들에게 의존하는 장기적인 고객을 얻게 됩니다.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모으면서 저는 패턴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보기 시작했었어요. 한국은 단지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각 판매는 이웃나라에서 또 다른 판매로 이어졌어요. 마치 물에 돌을 떨어뜨리고 물결이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루마니아 여행이 끝날 무렵 저는 관찰한 것과 인용구로 3개의 노트북을 채웠었어요.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컸습니다. 이것은 단지 무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가 자신들의 안보를 제공하는 데 신뢰하는지에 대한 변화였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일들이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생각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라들은 주로 미국, 프랑스 또는 독일 무기에 의존했었어요. 이제 단 몇 년 만에 한국은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주요 참가자가 되었었습니다. 피드백 루프는 분명했어요. 한 만족한 고객이 다른 고객으로 이어졌고 각 성공은 한국의 명성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품질, 속도, 그리고 저렴함에 대한 소문이 군사기관을 통해 퍼지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들의 수년간의 신중한 계획과 열심히 일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정보가 제 보고서에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무기 판매자로서의 한국의 부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힘의 균형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핵 문제로 인해 한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는 동안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타이밍은 더 중요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국방 전문가들이 가득한 방 앞에 섰어요. 제가 배운 것을 나눌 때 방은 조용했었습니다. 발표 슬라이드를 넘길 때 제 손이 약간 떨렸었어요. 이건 그냥 평범한 회의가 아니었어요. 저는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우리는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저는 한국과 세계 각국과의 연결을 보여주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었어요. 한국이 세계 안보의 주요 선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변화를 수년간 지켜봐 왔었어요. 이건 마치 한때 도움이 필요했던 학생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2가지 큰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이것들이 한국과 미국의 우정을 바꾸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미국이 핵무기가 퍼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국의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벽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건 마치 친구들이 서로에게 비밀을 갖기 시작할 때와 같았어요.
우정이 변하죠.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의 국가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좋은 품질의 탱크, 비행기, 그리고 다른 국방 장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평소에 쇼핑 장소 대신 한국으로 눈을 돌리고 있었어요. 작년에 폴란드의 군사기지를 방문했던 것이 생각나요. 그들은 한국에서 온 첫 K2 탱크 배송을 막 받았었죠. 폴란드 지휘관들은 그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계속 이야기했었어요. 이것들은 정말 빨리 도착했어요. 한 장교가 총구가 하늘을 향한 거대한 탱크 주변을 걸으면서 저에게 말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문하고 2달 후에 여기 있었어요. 이건 정말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오늘날의 세계에서 그 속도는 정말 중요해요. 국가들은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위협에 대해 걱정할 때 장비를 5년이나 10년을 기다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 저는 한국의 곡사포, 아주 멀리 쏠 수 있는 큰 총을 시험하는 군인들을 지켜봤었어요. 매 발사마다 제 발밑의 땅이 흔들렸고 루마니아 장군들이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정도 품질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우리가 지켜보는 동안 저에게 속삭였었어요. 모두가 우리에게 미국산이나 독일산을 사라고 했지만 한국 장비는 똑같이 잘 작동하면서도 비용이 덜 들어요. 자주 국방이라는 단어가 한국 관료들과의 대화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냥 말이 아니었어요. 사업 거래와 필요성을 통해 현실이 되고 있었죠. 한국은 단지 장비를 파는 것이 아니라 고객 국가에 공장을 짓고 그곳에 일자리를 만들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미래를 꽤 분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5년 안에 한국은 세계에서 국방 장비를 파는 상위 3개국 중 하나가 될 거예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이 시장을 지배했던 일반적인 패턴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함으로써 통제하려는 미국의 시도가 실제로는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국이 더 독립적이 되도록 밀어붙일 수 있는데 이는 정확히 미국이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강대국 사이에 끼인 중간 크기 국가들을 위한 교훈이 있었어요. 훌륭한 기술을 개발하고 전략에 인내심을 갖는 것을 통해 국가들은 보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다른 이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상태로 변할 수 있었죠. 이것은 세계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이런 패턴들을 20년 동안 분석해 왔었고 한국이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준다고 확신했어요. 그들은 외교적 힘을 얻기 위해 기술적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핵정책 회담을 통해서든 국방 장비를 판매함으로써든 한국은 더 큰 나라들이 그들을 존중하게 만드는 기술을 마스터했었어요. 세계는 변했습니다. 강대국들은 이제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질문은 한국이 더 강해질 것인지가 아니라 전통적인 강국들이 이 새로운 현실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지였습니다. 어제 저는 이제 펜타곤에서 일하는 전 제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었어요. 선생님이 맞았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대한 접근 방식의 모든 것을 재평가하고 있어요. 저는 워싱턴 DC에서 피기 시작하는 벚꽃을 내 사무실 창밖으로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국제관계에서 변화는 종종 느립니다. 마치 성장하는데 수년이 걸리는 그 벚나무들처럼요. 하지만 일단 꽃이 피면 모두가 알아챕니다.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꽃을 피웠어요.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균형이 형성되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메모를 정리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회의, 더 많은 분석, 그리고 사람들이 이 변화하는 세계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더 많은 시도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에 만족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국제관계를 지배해온 규칙을 바꾸는 세계 안보 제공자로서의 한국의 부상이었죠. 새로운 균형은 단지 한국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간 강국들이
거인들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어떻게 자신들의 길을 개척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이것은 기술이 영향력으로 가는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것은 오늘의 안보 소비자들이 어떻게 내일의 안보 제공자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어요. 저는 워싱턴에 저녁을 걸으면서 다음 달에 방문할 때 제 11살 조카에게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했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의 비디오 게임을 예로 들 거예요. 캐릭터가 기본 능력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레벨업하고 새로운 힘을 얻고 게임을 바꾸는 방식처럼요. 한국은 레벨업했어. 저는 그에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 게임이 바뀌었어요. 한강 위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 창문에서 바라보니 물 위에 주황색과 붉은색 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제퍼 박사이고 한국 정치를 30년 동안 연구했었어요. 때로는 그 모든 역사의 무게가 제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피곤한 눈을 문질렀어요. 제 책상 위에는 한국과 미국의 관계에 관한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관계, 우리가 동맹이라고 부르는 것은 70년 동안 지속되었어요. 하지만 동맹은 국가들이 서로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양측이 항상 노력해야 하는 신중한 거래였어요. 제퍼 교수님, 다음 수업이 10분 후에 시작해요. 제 조교가 문을 통해 알려주었어요. 고마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곧 갈게요. 저는 교재를 모으며 오늘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지 생각했어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제가 자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역사 속에서 2번이나 한국을 버렸어요. 첫 번째는 테프트가스라 협정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오래전 일본이 한국을 통제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이 에치슨 라인 선언을 했을 때였어요. 한국 전쟁이 시작되기 바로 전이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들이 직접적으로 한국의 고통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상황을 더 악화시켰었어요. 저는 한국이 세 번째로 버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제 전체 경력을 바쳤습니다. 대학 복도를 걸으며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한국이었고 그들은 우리예요. 한국은 우리예요. 라고 말했던 것을 기억했어요. 그의 말은 좋게 들렸지만 그의 행동은 다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의 국방장관은 서울의 보호 비용으로 더 많은 돈을 내라고 압박했었어요. 그들은 우리의 오랜 우정을 사업거래처럼 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숫자를 다 외우고 있었어요. 미국 국방부에 따르면 2020년 주한미군 예산은 4,642만 달러였습니다. 그중 약 절반은 운영 및 유지 비용으로 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비용은 2014년 2억 261만 달러에서 2018년에는 2020억 달러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건 10배 이상 높아진 거예요. 이건 정직한 회계가 아니었어요. 정치적 압력이었습니다. 우리 동맹에 대해 사람들이 말하는 방식이 변했어요. 모두가 방위비 분담, 국가이익 우선순위, 안보 무임승차와 같은 멋진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큰 단어들 아래에는 간단한 질문이 있었어요. 국가가 정말로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책임을 맡길 수 있을까요? 저는 교실에 들어가 저를 올려다보는 30명의 열정적인 얼굴들을 보았어요. 이 젊은 학생들은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은 한미 동맹의 역사에 대해 논의할 거예요. 앞줄에 있던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래전에 시작된 동맹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저는 대답했어요. 여러분의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친구에게 빌려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들이 잘 돌봐줘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여러분의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위해 돈을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을 부술 수도 있다고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게 공정하게 느껴질까요? 학생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가 간의 동맹도 때로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는 계속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의 역사를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칠판에 우리 동맹 역사의 중요한 날짜들을 적기 위해 돌아섰어요. 교실 창문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성장하고 변화했는지 보여주는 높은 건물들이 있었어요. 70년 전 한국 전쟁 이후 이 도시는 대부분 폐허였습니다. 이제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도시 중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멀리 왔어요. 저는 그 풍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건설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리의 동맹들, 특히 미국으로부터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고 모든 학생이 귀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지금 한국이 직면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양측이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우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필요할 때 우리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도록 어떻게 확실히 할 수 있을까요? 교실은 조용했어요. 이것들은 쉬운 질문이 아니었지만 중요한 질문들이었습니다. 이번 학기에 우리가 함께 탐구할 내용이에요. 저는 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과거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역사의 무게를 느꼈어요. 단지 부담으로서가 아니라 책임으로서 말이에요. 제 학생들은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보기 위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맹이 가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국가는 항상 스스로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도와야 했어요. 저는 국회에서의 그날을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해요. 방 안은 줄지어 앉은 학생들처럼 깔끔한 줄로 앉아있는 어두운 정장을 입은 중요한 사람들로 가득 찼었어요. 공기는 조용히 윙윙거리는 에어컨에도 불구하고 무겁고 따뜻했었습니다. 햇빛이 높은 창문을 통해 들어와 공기 중에 먼지 입자들이 춤추게 했어요. 이수혁 대사가 연단으로 걸어갈 때 저는 제 자리에서 부드러운 가죽 의자를 느끼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아무도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지만 앞으로 70년 동안 계속 미국을 선택하기 위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이 대사가 말했어요. 그의 말은 갑자기 완전히 조용해진 방 안으로 떨어졌어요. 카페 바닥에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저는 충격과 이해가 섞인 이상한 느낌이 저를 휩쓸었습니다. 가끔 외교부에 조언을 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이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알았어요. 대사님은 우리가 미국과의 우정을 끝내고 싶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단지 한국이 이제 성장한 나라이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친구에게 여전히 그를 아끼지만 때로는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저는 방 주위를 둘러보고 커다란 눈과 올라간 눈썹들을 보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손으로 가린 뒤에서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저에게서 두 자리 떨어진 한 여성은 숨을 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발언은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시작한 후에 나왔어요. 그들은 이것을 미국 우선 정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생각하기 전에 미국의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한다는 의미였어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이치에 맞았지만 한국도 우리에게 최선인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날 나중에 저는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방금 일어난 일을 모르는 채 서두르는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자동차들은 경적을 울리고 노점상들은 음식을 팔기 위해 외쳤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지만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는 세계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대사의 말씀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거나 화를 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그의 의미를 설명해야 했어요. 그들은 미국과의 우정이 여전히 자유와 협력 같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기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 우정이 미래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외교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은 국가들이 서로 대화하는 방식을 관리하는 일이에요는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가 변하고 있었어요. 70년 동안 미국 관리들은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기둥이었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바치는 강한 기둥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우정이 세계의 우리 지역에서 평화를 유지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이 기둥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세계는 우리 주변에서 변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더 강해지고 있었어요. 북한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보다 대만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사무실에서 저는 국가 간 메시지에서 계속 나오는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동맹관리, 지정학적 지렛대, 그리고 전략적 재평가. 이것들은 그저 멋진 단어가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한국이 세계에서 우리가 어디에 맞는지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특히 한국에서 국가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연구해 왔어요. 창가에 서서 아래로 조용히 흐르는 한강을 보며 저는 걱정스럽고도 희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은 수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보았지만 계속 흐르고 있어요. 한국도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제가 가르치는 대학생들과 만났어요. 한 젊은 여성이 손을 들고 대사의 발언이 우리의 미래에 무엇을 의미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설명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나라로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는 여전히 미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지만 우리 자신의 길도 생각해야 해요. 그것은 여러분이 10대가 되어 여전히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도 일부 선택을 스스로 하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이해가 됐어요. 한 소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과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더 독립적이 되는 거죠. 맞아요. 저는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장하는 자연스러운 부분이에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대사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모임에서 이야기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미국을 버리고 있다고 걱정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충분히 대담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극단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대학교 근처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커피숍에서 저는 국방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를 만났습니다. 커피숍은 신선한 빵과 진한 커피 향기가 났어요. 비가 창문에 부드럽게 두드리며 변하고 이동하는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화를 낼 것 같아요. 라고 그는 커피를 천천히 저으며 물었어요. 그들은 놀랄 수도 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모든 건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해요.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우리가 똑같이 할 때 그들은 이해해야 해요. 몇 주가 지나자 대사의 말에 대한 흥분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무언가가 변했어요. 정부 사무실에서, 대학 교실에서, 그리고 서울 주변의 커피숍에서 사람들은 세계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이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믿어요. 한국이 미국에서 멀어진 때가 아니라 우리가 자신의 발로 더 당당하게 서기 시작한 때로요. 미국과의 우정은 끝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양쪽이 서로를 동등하게 존중하는 더 균형 잡힌 무언가로 성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생각에는 모든 좋은 우정이 어떠해야 하는지예요. 저는 오늘 해가 제 사무실 창문을 통해 비추기 시작할 때 일찍 일어났어요. 아래에 보이는 한강의 모습은
제 마음이 어려운 생각들로 바쁠 때도 항상 저를 진정시켜 주었어요. 아침차를 마시면서 저는 제 책상 위에 쌓인 연구 논문들을 바라봤어요. 그 논문들은 모두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기 싫어하는 하나의 중요한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연구와 란데, 브루스 바넷 같은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는 매우 분명한 것을 보여줬어요. 미국은 현재 한국, 대만 및 다른 동맹국들을 동시에 방어할 충분한 군사력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저는 강을 천천히 건너는 배들을 지켜보며 이것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것은 미국이 원하더라도 모두를 한 번에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오랫동안 미국의 도움에 의지해온 한국과 같은 나라들에게 큰 문제입니다. 지난달, 저는 우리 국방 관계자들에게 발표를 했었어요. 제가 미국이 군사력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미국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들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설명할 때 방은 조용했어요. 미국은 일반 무기와 핵무기 모두 훨씬 더 크고 좋게 만들어야 해요. 미국이 학교와 병원 같은 국내 일에도 돈을 써야 할 때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요. 미국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친구들이 필요하지만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으면 나라들과 친구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미국은 모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 정책 논문에 썼듯이 이것은 미국이 어떤 친구들이 가장 중요한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선택들은 오래전에 한 약속들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동서센터의 데니 로이가 말한 것이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세계 경제력 15위 안에 드는 한국을 잃는 것은 미국의 전 세계 이익에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 군사 계획자들은 이제 한반도보다 대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보안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대화에서 저는 중요한 점을 지적했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미국 군인들은 육군 보병과 포병이에요. 이러한 종류의 병력은 대만 주변이나 남중국해에서 싸우기에 적합한 종류가 아니에요. 이것은 미국의 군사체제가 새로운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책장으로 걸어가서 제 오래된 노트 중 일부를 꺼냈어요. 요즘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 지역 안보 구조, 전략적 재평가와 같은 큰 단어들을 사용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모든 멋진 용어들 뒤에는 간단한 질문이 있어요. 미국이 다른 곳들이 더 중요하다고 결정한다면 한국은 스스로 더 많이 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생각하게 했어요. 저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태어났어요. 제 부모님은 그 시절이 얼마나 위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들은 미국 군인들이 그런 나쁜 날들이 다시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기 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가 그 약속에 너무 많이 의존했는지 궁금해요. 저는 책상에 다시 앉아 벽에 걸린 동아시아 지도를 바라봤어요. 한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작은 나라예요.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해요. 중국은 매일 더 강해져요. 러시아도 우리 국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일본은 지금은 친근하지만 위협을 느끼면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같은 강력한 무기 없이 이 이웃들 사이에 홀로 서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산을 가지고 있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우산 없는 유일한 사람인 것과 같아요. 제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어요. 대학의 동료가 제 다가오는 강의에 대해 물어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다시 강을 바라봤어요. 한강은 한국 역사를 통해 흘러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보고 우리나라가 고통받고 다시 강해지는 것을 지켜봤어요. 그 강은 국가들이 생존하기 위해 적응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다음 발표를 위한 메모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진실은 간단하지만 어려워요.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더 많이 되어 있어야 해요.
이것은 미국과의 우정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단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더 강한 파트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한국이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 중 하나로 성장했어요. 우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우리 국민들은 교육을 잘 받고 열심히 일해요. 오후 햇살이 이제 제 창문을 통해 완전히 흘러들어와 제 사무실을 따뜻하게 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내일 가르칠 학생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들은 이 복잡한 아이디어들을 간단한 용어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우리나라가 친구를 유지하면서도 스스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 서류들을 서류 가방에 넣었어요. 내일 저는 젊은 마음들에게 제가 이러한 문제들을 30년간 연구한 후 배운 것을 설명할 것이에요. 친구들은 중요하지만 자신의 두 발로 설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실을 나가면서 저는 한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바라봤어요. 그 물은 정치와 군사력의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 흘러요. 그 강처럼 한국도 미래가 무엇을 가져올지 준비하고 견고하고 강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에 저는 국방위원회 앞에 섰었어요. 제 손은 나무 연단의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했었습니다. 독립적인 방위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국익이며 정파적 문제가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방 안의 몇몇 사람들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들은 제가 미국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려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역사는 제가 옳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과거에 우리 지도자들은 한국이 스스로 더 강해지도록 노력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번개 프로젝트라는 것을 시작했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가 더 잘 방어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이 지도자들은 미국의 등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맹 안에서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저는 이 주제를 여러 해 동안 연구했었어요. 한 나라가 자체 방위 능력을 개발하고 자국의 군사작전을 통제하는 것은 이치에 맞았습니다. 어떤 나라도 보호를 위해 영원히 다른 나라에 의존해서는 안 돼요. 우리 주변 국가들을 볼 때 저는 걱정되는 점을 발견했었어요. 중국, 러시아, 북한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지금 핵무기가 없지만 원하면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물질과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이웃들 사이에서 한국은 이런 능력 없이 홀로 서 있었습니다. 콜비라는 중요한 미국 관료가 흥미로운 말을 했을 때가 기억나요. 그는 전시 군사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에게 넘기는 것을 제안했었어요. 보통 한국 보수파는 이 생각에 반대하고 미국 보수파는 지지하는데 이것은 우리의 입장을 제고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더 놀랍게도 콜비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기를 갖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의 전략적 선택에 대한 새로운 대화를 열었었습니다. 방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바뀌었어요. 이제 우리는 전시작전 통제권, 군사적 자율성, 핵 능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해요. 이것들은 단지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사고방식을 나타냈어요. 저는 한 여름 내내 우리의 국방비 지출을 검토했었어요. 숫자들은 명확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매년 우리는 군사 장비를 업그레이드하고 군인들을 훈련시키는데 더 많은 돈을 썼어요. 우리는 자체 탱크, 함선,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했었습니다. 우리의 방위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우리의 최신 구축함을 건조하고 있는 해군 조선소를 방문했었어요. 그 거대한 배가 한국인의 손으로 한국 기술로 만들어지는 모습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20년 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없었어요.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자립의 모습이에요. 라고 조선소 관리자가 목소리에 자부심을 담아 말했었습니다.
자립을 향한 우리의 여정은 단지 군사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또한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미국 장군들이 전시에 우리 군대를 통제했었어요. 이제 우리는 그 책임을 스스로 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어요. 저는 지난달 강의 중에 이것을 대학생들에게 설명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필요 없다는 뜻인가요? 아니에요. 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기면서도 우리 자신의 두 발로 서야 한다는 뜻이에요. 성장하는 것과 같아요. 여전히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해요. 워싱턴 DC로의 연구 여행 중에 저는 미국 관리들이 우리를 보는 방식의 변화를 알아차렸었어요. 그들은 예전에 한국을 보호가 필요한 하급 파트너로 보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를 지역 안보에 기여하는 소중한 동맹국으로 보고 있어요. 자립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수년간의 계획, 투자,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하고 비판에 직면해야 했어요. 국방비 증액에 대해 논의했던 국방관리들과의 심야회의가 기억나요. 몇몇은 그것이 의료 및 교육과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에서 돈을 빼앗을 것이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우리는 균형을 찾아야 해요. 라고 저는 말했어요. 안보는 다른 모든 것이 번창할 수 있게 해요. 그것 없이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립의 길은 곧거나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빠르게 전진하기도 합니다. 다른 때에는 좌절에 직면했어요. 북한의 증가하는 위협은 우리의 방어를 강화하도록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의 상승하는 힘은 우리의 위치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만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통해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자국의 안보에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해요. 우리의 동맹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우리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 없었어요. 군사기지를 지나면서 경계 근무 중인 젊은 한국 군인들을 볼 때 저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젊은 남녀들은 우리의 미래를 나타냈어요. 그들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훈련, 장비, 리더십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립은 고립을 의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의존적이기보다는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가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선택권을 갖는 것을 의미했어요. 특히 어려운 정책 회의 후 제 일기에 이렇게 썼었어요. 진정한 안보는 다른 사람들이 한 약속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발한 능력으로부터 온다. 여정은 계속됩니다. 군사적 자율성을 향해 우리가 내딛는 각 걸음은 우리를 더 강하고 더 존경받게 만들었어요. 자립이라는 단어가 정부 문서와 정책 보고서에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앞으로 가야 할 길이에요. 미국과의 소중한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능력을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의존과 독립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는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는 종종 이 주제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전화로 울렸어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나요? 라고 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라고 저는 항상 대답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동맹국이 될 수 있도록 더 강해지고 있어요.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친구는 그렇지 못한 친구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이것이 자립의 길이에요. 이것이 한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바라봤어요. 물은 꾸준하고 강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 지난 세월 동안 성장해온 것처럼요. 평생 국가들이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는지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대한민국이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 앞에는 위험과 기회가 모두 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이 보호에 대해 충분히 지불하지 않는다고 불평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의 팀은 빠르게 사실을 보여줬었어요. 우리는 결코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년
우리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직접 930억 원을 지불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미군에게 총 4.52조 원의 지원을 제공했었어요. 그것은 2015년 당시의 숫자였고 지금은 아마 더 높을 거예요. 이것은 그저 큰 숫자들처럼 들릴 수 있지만 왜 중요한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본은 약 6만 2천 명의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어요. 그것은 한국에 주둔하는 2만 8천 명의 병사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이 지불하는 금액의 거의 80%를 지불하고 있었어요. 각 한국 시민이 지불하는 금액을 각 일본 시민과 비교하면 우리는 사실상 훨씬 더 많이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리들이 우리를 무임승차자라고 부른 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았어요. 지난달 저는 전문가 그룹에게 한국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발표를 했었어요. 저는 우리가 동시에 2가지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우정을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수세대 동안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많이 자립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우리 지역의 안보 상황, 전문가들이 인도태평양이라고 부르는 곳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에 맞춰 변해야 합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은 이상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어요. 앤드류 크레피네비치와 휴 화이트라는 호주 사람 같은 이들은 미국이 대만을 스스로 방어하도록 내버려 두고 한국을 중립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편을 들지 않게 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전문가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지역 내 국가들의 협력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길 때를 대비해야 해요. 제 새 책에서 저는 미국과 중국 모두 이제 한국의 위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썼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안보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강한 경제, 놀라운 기술, 그리고 지도상의 위치 때문에 가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전 세대의 한국인들이 꿈꿀 수만 있었던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력 균형에 대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방식이 변하고 있어요. 동맹 부담 공유, 전략적 재평가, 그리고 국가 이익 우선화 같은 용어들은 그저 멋진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한국이 많은 강대국들이 있는 복잡한 세계에서 독립적인 참여자가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과 한국 사이의 우정이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맹목적인 충성심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호 존중과 때로는 우리의 이익이 같을 것이고 때로는 다를 것이라는 이해입니다. 저는 항상 제 학생들에게 진정한 동맹은 평등한 파트너라고 말해요. 그리고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동등한 위치를 얻었습니다. 한강 위로 해가 질 때 저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전들을 극복했었습니다. 성공적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숙련된 외교, 미래를 위한 명확한 비전,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선인 것에 대한 강한 헌신이 필요할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는 모양이 바뀔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변화들을 현명하고 자신감 있게 다룬다면 한국의 미래는 여전히 밝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국가 중 하나가 되는 것을 봤었어요.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똑똑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하는 세계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어요. 중국은 더 강해지고 있어요. 북한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처리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안보에 대해 현명해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은 가난했어요. 많은 건물들이 여전히 전쟁으로 손상된 상태였습니다. 미국 병사들은 제게 거인처럼 보였어요. 그들은 키가 크고 잘 먹었으며
놀라운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병사들은 비교적 작아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군대는 강하고 현대적입니다.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중 하나예요. 삼성과 현대 같은 회사들은 어디서나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전에 없던 힘을 줍니다. 때때로 제 학생들은 미국이 다시 한국을 버릴지도 모른다고 물어봐요. 저는 그들에게 세계가 과거에 일어났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기에는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말해요. 한국은 이제 너무 중요해요. 무역, 기술, 아시아 안보를 위해서요. 하지만 저는 또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누구에게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필요하다면 스스로를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10년 전 미국 관리들과의 회의를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해요. 그때는 그들이 대부분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했었어요. 이제 제가 갈 때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묻고 주에 깊게 듣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계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보여줘요. 그들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한다면 중국과 더 긴밀하게 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충분히 위협을 느낀다면 우리 자신의 핵무기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더 존중하게 대해요. 우리 자신의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중요했어요.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미국에서 구매하는 대신 많은 우리 자신의 무기를 만듭니다. 우리의 KF-21 전투기 프로그램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줘요. 20년 전에는 우리는 그런 첨단 항공기를 스스로 만드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릴 더 많은 자유를 줍니다. 한국 사람들은 평화와 안보를 원해요. 우리는 북한이나 다른 누구와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더 큰 나라들에게 밀려나길 원하지 않아요. 올바른 균형을 찾는 것은 어렵습니다. 방위에 얼마나 많이 써야 할까요? 미국과 얼마나 가깝게 있어야 할까요? 중국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이것들은 간단한 답이 없는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중국이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처럼 한국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해요.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약속을 깨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대해 현명하고 조심스러운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 위로 밤이 내릴 때 저는 도시 전체에 불빛이 켜지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1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믿으며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안전은 쉽게 오지 않고 싸게 오지도 않아요. 그것은 강한 방어, 현명한 지도자,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는 것에서 옵니다. 제 일은 그런 관계들과 그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내일 저는 제 학생들에게 이런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가르칠 거예요. 저는 그들에게 한국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그것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우리가 지혜와 자신감으로 우리의 길을 헤쳐나간다면 다음 장이 이전 장들보다 더 좋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